안녕하십니까? 2020 전남대 도서관 길이의 인문학 두 번째 강의를 맡은 이오키입니다. 대면 강의를 하지 못해 많이 아쉬운데요. 사진이나마 준비해 봤습니다. 가수 송가인 등신대 옆에서 웃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맡을 주제는 춘향전입니다. 춘향전은 한국의 대표적인 고전문학 작품이므로 유학생들도 깊이 있게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이 페이지에는 조선시대 때 발행된 그런 춘향전을 담아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활자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손으로 필사, 베껴 쓴 그런 작품입니다. 당시에 글씨는 글자의 모양이 지금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제목도 연려춘향 수절가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연려춘향 수절가라고 기록되기도 하고 춘향전 또는 춘향견이라고 표시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입니다. 먼저 고전과 춘향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전이라고 했을 때 클래식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전이라는 것은 오랜 시대를 거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가치를 인정받은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고전 문학 했을 때 떠오르는 작품이 있나요? 아마 셰익스피어 작품을 많이들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뭐 4대 비극, 4대 희극 이렇게 회자될 정도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작가이죠. 뿐만 아니라 뭐 러시아에는 톨스토이라든가 도스토예프스키 같은 작가가 있고 또 프랑스에는 빅토르 위고 같은 작가 그리고 또 그리스의 소포클레스 같은 그런 작가들도 아주 유명한 그런 세계적인 고전을 남긴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중국에서는 뭐 사마천의 사기는 역사이기도 하지만 고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삼국지연이라든가 수호지 같은 작품도 고전 문학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본의 겐지모노가타리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고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 한번 읽고 말아버리는 그런 작품이 아니라 시간을 지나서도 계속 사람들에게 가치를 인정받은 작품, 그것을 바로 고전이라고 하는데 그 고전의 이름을 한국 문학에서는 춘향전에 붙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향전은 춘향 이름이거든요. 여성의 이름입니다. 여성 주인공을 내세운 사실은 소설은 많지가 않습니다. 남성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여성이 주인공이 됐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춘향전 해서 전이라는 글자가 붙잖아요. 이 전이라는 것은 사람의 일대기, 일생의 모습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서술한 그런 전기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여기에서 역사적인 그런 열전과 같이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 있는 열전처럼 실제 인물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지만 춘향이라는 것은 뭐 실제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허구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픽티브한 바이오그래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양식입니다. 이런 사전 지식을 알고 이 작품에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까도 얘기했듯이 춘향전은 한국의 대표적인 고전 문학입니다. 그 이본, 그러니까 같은 작품이 조금씩 형태가 다른, 그리고 출판된 것이 다른 이런 것들이 120종이 넘고요. 그리고 반각본, 그러니까 활자로 서점에서 만들어낸 그런 책이 경판본, 완판본, 안성본이 있습니다. 여기서 경판본이라는 것은 서울경자, 종로에 예전에 조선시대 때 있던 그런 서점에서 만들어진 활자본이고요. 완판본은 전라북도 전주 가보신 분들 많이 있죠. 한옥마을 유명한 곳인데 그 전주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안성본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안성입니다. 그곳에 이렇게 책을 출판하는 곳이 조선시대 때도 있어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그런 반각본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필사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손으로 쓰는 것이죠. 베껴 쓰는 것입니다. 너무 이 작품이 보고 싶으니까 책 한 권을 가지고 그것을 여러 사람이 돌려가면서 필사를 하는 그런 필사본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문 소설로도 한문으로 된 소설, 그러니까 춘향전은 아까 봤듯이 한글로 쓰여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한문으로 쓰여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유진환이라는 사람의 가사 춘향가 이백구라는 것은 한문 소설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시로도 쓰여지기도 합니다. 악붓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강활루 악부라고 해서 윤달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좀 전문적인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할지라도 한글로 된 소설이 한문으로도 쓰여지고 한시로도 쓰여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 후기부터는 수많은 판소리 광대에 의해서 연행되기도 합니다. 소설은 눈으로 읽는 것이잖아요. 아니면 정기수라는 그런 직업적인 소설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읽어주기도 했는데, 판소리라는 것은 소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판소리는 소리잖아요. 노래죠. 뭐 예를 들면 중국의 경극이라든가 아니면은 서양의 오페라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판소리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광대라는 것은 판소리를 공연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수많은 판소리 광대에서 연행됐고요. 현재에도 국가지정무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춘향가 판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에 들어와서는 뭐 서정주 같은 유명한 작가의 시의 소재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혜조, 최남선, 이강수, 최인훈, 김주영 등이 소설로 각색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뭐 수업에서 다루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맛보기 정도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새롭게 각색되고 많은 사람들이 흥미롭게 접근하는 그런 작품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춘향전은 한국의 OSMU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OSMU라는 말 들어보셨죠? O, 원, S, 소스, M, 멀티, U, 유즈. 원 소스 멀티 유즈. 한 가지의 소스를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다양한 매체로 만들어내는 것을 OSMU라고 하는데, 한국 OSMU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춘향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영화를 봤을 때요, 남한과 북한을 통틀어서 13회 이상 영화로 제작이 되었고요. 특히 1935년에 제작된 이명우 감독의 춘향전은 한국 최초의 발성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무성 영화, 소리가 안 나는 그런 영화였다가 이제 소리가 나는 그런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제일 먼저 채택된 작품이 바로 춘향전이라는 거죠. 그것은 춘향전이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에 상영된 임권택 감독의 춘향전, 이거는 전의 옛 말이거든요. 춘향전은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칸네 영화제 경쟁 부분에 진출합니다. 물론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칸네 영화제 경쟁 부분에 진출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던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창극, 창극이라는 것은 판소리를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개념으로 말하면 뮤지컬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드라마로도 만들어졌고,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졌고, 연극으로도, 마당극으로도, 또 오페라로도 다양하게 제작되는 OSMU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작품들을 한번 찾아보고 감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류 문학의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요새 뭐 BTS라든가 뭐 굉장히 인기 있는 한류 가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 춘향전 작품을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1882년 일본에서는 나카라이 도스이라는 사람이 오사카 아사히 신문에 계림정화란 이름으로 연재를 했다고 하고요. 대만에서는 1906년에 리타오가 한문 대만 일일신문에 춘향전을 연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다카하시 도우르의 번역본이 1910년에 발간이 됐고요. 또 프랑스에서는 1882년 홍정우라는 개화 인물이 론이라는 프랑스인과 더불어서 불어판, 춘향전, 향기로운 봄을 번역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러시아에서는 1936년 러시아의 한 발레단이 사랑의 실현이란 이름으로 춘향전을 공연했는데 뭐 그만큼 외국에서도 이 작품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또 재미를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춘향전이 그러면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을까? 그게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또 같이 살펴볼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러브 스토리, 리얼리티, 섹슈얼리티, 그다음 긴장, 텐션, 이완, 릴렉션의 교차, 이게 크로스라는 거죠. 긴장과 이완이 교차하는 그런데요. 그리고 주제의 다층성, 멀티레이어, 그 다음에 춘향이라는 인물의 입체적 인물, 라운드 캐릭터라고 해서 어떤 평면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인물이 아니라 굉장히 통통 튀는 그런 매력적인 캐릭터가 춘향전 인기의 비결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가서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제가 이렇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직접 작품을 통해서 그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시간에는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원래 옛 작품은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이런 내용이고 오른쪽 보면 숙종대왕 즉위초에 성덕이 넓으시사 성자손손은 개개승승하사. 너무 어렵죠. 이거 사실은 외국인 유학생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 대학생들도 이런 것은 옛날식 표현이고 또 한문 고사 같은 게 많이 들어있어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이것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읽기라는 그런 책이 하기시습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다른 작품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 중에 하나로 춘향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아주 좀 쉽고 그리고 또 정제된 그런 문장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책에는 저는 여기에서 내용만 그냥 딱 기록을 했는데 실제 책을 보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그런 단어라든가 어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입하셔가지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책의 전체를 다 읽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일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생의 딸과 부사의 아들. 제목이 이래요. 기생이라는 것은 기생은 알아야겠죠. 현재 개념으로 말한다면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음악도 하고 뭐 예술도 하고 그리고 또 시도 짓고 하는 그런 인물인데 과거에는 현재에는 기생의 어떤 신분적인 그런 부분이 없지만 조선시대 때는 이 기생은 신분적인 그런 높은 신분이 아니라 낮은 신분이고 그리고 또 예술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또 술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높은 신분보다는 천한 낮은 신분으로 여겨졌던 그런 직업입니다. 근데 춘향은 기생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부사의 아들인데 부사는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님 또는 군수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시장의 아들인 이몽룡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 하에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실제 이렇게 읽을 때는 제가 하나하나 단어의 뜻을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궁금한 것은 사전을 찾아보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작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도 남원에 월매라는 기생이 살았다. 월매에게는 16살 된 딸이 하나 있었다. 딸의 이름은 춘향이었다. 춘향은 매우 아름다웠다. 예의도 바르고 마음씨도 착했다.
남원에서 춘향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남원의 부사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아들의 이름은 몽룡이었다. 몽룡은 16살로 춘향과 동갑이었다. 그는 매우 잘생긴 청년이었다. 집안도 훌륭하고 재주도 뛰어났다. 사람들은 몽룡을 멋진 청년이라고 칭찬했다. 어느 날 몽룡은 책을 읽다가 밖을 보았다. 봄 햇살이 따뜻하고 바람도 부드러웠다. 몽룡은 하인 방자를 불렀다. 방자야, 남원에서 경치가 좋은 곳이 어디지? 방자는 곧장 광안루라고 대답했다. 몽룡은 광안루로 봄꽃 구경을 가자고 했다. 방자는 몽룡을 광안루로 안내했다. 광안루 주변에는 흰꽃과 붉은 꽃이 가득했다. 맑은 연못 옆에는 푸른 소나무가 서 있었다. 몽룡은 광안루에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때 몽룡의 눈에 하얀 구름 같은 것이 보였다. 하얀 구름은 위아래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했다. 자세히 보니 그네를 타는 소녀의 속치마였다. 화려한 한복 치마 사이로 하얀 속치마가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소녀는 정말 아름다워서 선녀 같았다. 몽룡은 꼭 소녀를 만나고 싶었다. 몽룡은 방자에게 물었다. 그네를 타는 저 소녀는 누구지? 방자는 소녀를 알아보고 웃으며 말했다. 하하, 저 소녀가 바로 춘향입니다. 남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몽룡은 방자에게 소녀를 데려오라고 말했다. 방자는 몽룡의 말에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제목을 안 읽었네요. 춘향과 몽룡의 만남입니다. 방자는 몽룡의 말에 한숨을 쉬며 말했다. 춘향은 기생의 딸이지만 기생이 아니에요. 춘향은 예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나 만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몽룡은 방자의 말을 막으며 말했다. 너는 가서 내 말만 전하면 된다. 방자는 더 이상 몽룡을 말릴 수 없었다. 방자는 할 수 없이 춘향에게 갔다. 춘향에게는 향단이라는 몸종이 있었다. 향단은 그네에서 내리는 춘향을 돕고 있었다. 그때 방자가 와서 향단에게 말했다. 춘향 아가씨에게 심부름을 왔습니다. 아가씨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향단은 방자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누가 감히 춘향 아가씨를 데리고 오라고 했나요? 방자는 남원 부사의 아들 몽룡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춘향이 방자에게 말했다. 나는 기생이 아니다. 왜 모르는 남자가 나를 오라고 하지? 방자는 몽룡이 보고 싶어 한다고 했다. 춘향은 절대로 만날 수 없다고 말했다. 춘향은 향단에게 집에 돌아가자고 말했다. 방자는 몽룡에게 춘향의 말을 전했다. 몽룡은 서둘러서 춘향에게 갔다. 그리고 춘향의 길을 막으며 말했다. 당신이 기생이어서 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네를 타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만나고 싶었어요. 무례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춘향은 살짝 몽룡을 보았다.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멋진 청년이었다. 춘향은 속마음을 감추고 말했다. 모르는 남녀가 만나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어머니 허락도 없이 만날 수 없어요. 춘향은 목소리도 아름다웠다. 춘향의 말에 몽룡이 다급하게 말했다. 오늘 밤 당신의 집을 찾아가겠습니다. 가서 어머니의 허락도 받겠습니다. 몽룡은 춘향에게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잠깐. 3. 춘향의 집을 찾아간 몽룡. 집에 온 춘향은 어머니에게 몽룡의 말을 전했다. 월매는 속으로 크게 기뻐했다. 남원 부사의 아들이 훌륭하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월매는 속마음을 감추고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왜 널 만나려고 하는지 이유를 물어봐야겠다. 몽룡은 집에 돌아가서도 춘향 생각뿐이었다. 춘향의 아름다운 얼굴과 목소리만 생각났다. 책을 펼치면 춘향의 모습만 보였다. 몽룡은 밤까지 기다리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계속 몇 시인지 방자에게 물어보았다. 너무 자주 물어보아서 방자는 짜증을 냈다. 드디어 밤이 되었다. 몽룡은 모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방자와 집을 나섰다. 몽룡과 방자는 빨리 걸어서 춘향의 집으로 갔다. 춘향의 집에 도착하자 방자가 대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대문이 열리고 향단과 월매가 나왔다. 월매는 몽룡에게 인사하며 그의 모습을 살폈다. 듣던 대로 잘생기고 재주도 많았다. 월매는 몽룡을 춘향의 방으로 데려갔다.
월매가 속마음을 감추고 몽룡에게 말했다. 높은 댁 도련님이 왜 내 딸을 만나려고 합니까? 몽룡은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했다. 낮에 광활루에서 춘향아 씨를 처음 보았습니다. 처음 보았는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러자 월매가 시험하듯이 몽룡에게 말했다. 도련님과 내 딸은 신분이 다릅니다. 신분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만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몽룡은 답답해하며 월매에게 말했다. 저는 춘향 아가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신분은 상관없습니다. 월매는 속으로 기뻐하며 말했다. 그럼 결혼도 약속할 수 있나요? 몽룡은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월매는 그제야 마음을 놓고 몽룡에게 말했다. 높은 댁 도련님이니 거짓말은 안 하겠지요. 그 약속을 믿겠습니다. 앞으로 춘향과 만나도록 허락하겠습니다. 몽룡은 기뻐서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춘향도 살짝 고개를 들어 몽룡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수줍게 웃었다. 네 번째, 춘향과 몽룡의 행복한 날들. 다음 날부터 몽룡은 매일 춘향을 만나러 춘향의 집에 왔다. 두 사람은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함께 있었다. 처음에는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고 수줍어했다. 하지만 부끄러운 마음도 조금씩 없어졌다. 밤에 헤어지는 것이 항상 아쉬웠다. 어느 날 몽룡이 춘향에게 말했다. 한 쌍의 원앙처럼 너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 춘향은 기쁜 마음을 감추고 일부러 새침하게 말했다. 저는 원앙이 되기 싫어요. 그러자 몽룡이 장난을 치듯이 말했다. 그럼 흰꽃은 어때? 나는 나비가 되어서 너를 찾아갈 거야. 춘향은 몽룡의 말에 즐거워 웃었다. 어떤 날은 몽룡이 춘향을 업어주며 놀기도 했다. 몽룡이 춘향에게 웃으며 말했다. 춘향아, 나에게 엎혀봐. 춘향은 창피해서 싫다고 했다. 하지만 몽룡은 계속 춘향에게 엎이라고 했다. 춘향은 웃음을 참으며 몽룡에게 엎였다. 그러자 몽룡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무엇을 먹어서 이렇게 무거울까? 춘향은 얼굴이 빨개져서 내려달라고 했다. 몽룡은 춘향의 모습이 재미있어 크게 웃었다. 잠시 후 몽룡은 춘향에게 조용히 물어보았다. 내 등에 엎이니까 좋았어? 춘향은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했다. 네, 정말 좋았어요. 몽룡은 하늘에 오를 듯이 기뻤다. 춘향은 몽룡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을 만난 것이 제게는 큰 복입니다.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몽룡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춘향을 끌어안았다. 네, 그 다음은 5, 6, 7, 8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생략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렇게 사랑하던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몽룡이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서 서울로 떠나게 됐거든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춘향하고 울며 불며 이별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여러분이 읽은 내용은 원래 춘향전의 내용하고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줄거리만 가져온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유학생들도 이해하기 쉬울 만한 그런 내용들만 적어져 있고 원래 내용은 굉장히 더 재미있고 더 구체적이고 더 풍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점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몽룡이 떠난 다음에 남원에 새 부사가 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변학도였죠. 그런데 이 변학도는 되게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춘향에게 자기의 시중을 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중을 든다는 말은 자기를 케어해주고 또 뭐 자기가 부탁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춘향은 기생의 딸이기 때문에 당시에 조선시대 때는 기생에 따른 기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면 감옥에 갇히게 됨에도 불구하고 춘향이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몽룡하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춘향이는 갇히게 되고 굉장히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 고초를 당하게 되죠. 근데 어느 날 이 감옥에 갇힌
춘향이 아주 이상한 꿈을 꿔요. 어떤 꿈인지 내용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서울로 간 이도령은 연락도 없습니다. 도대체 춘향을 잊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런데 사실 춘향을 잊은 것이 아니었죠. 이몽룡은 춘향과 신분이 다른 당시에는 양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몽룡과 기생의 신분 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춘향은 결혼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게 그 방법 중에 하여튼 하나가 암행어사가 되는 것입니다. 암행어사라는 것은 과거에 아주 높은 과거라는 건 지금의 취직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판사나 변호사가 되는 그런 정도의 시험 거기에서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암행어사라는 건 뭐냐면 비밀을 감추고 자기가 아주 높은 신분이라는 것을 감추고 허름한 옷을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나쁜 관리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하고 또 그것을 벌을 내리는 사람이 암행어사거든요. 그런데 그 암행어사가 되어서 이몽룡이 남원으로 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몽룡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에 합격했다. 임금님은 몽룡에게 원하는 벼슬이 무엇이냐고 했다. 몽룡은 전라도의 암행어사가 되겠다고 했다. 남원이 전라도에 있기 때문이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 광역시도 전라도에 있죠. 몽룡은 부하들을 데리고 남원으로 떠났다. 남원 근처에 오자 몽룡은 부하들과 헤어졌다. 부하들에게는 각 고을을 잘 살피라고 했다. 그리고 정해진 날짜에 남원에서 모이라고 했다. 암행어사는 각 고을의 관리를 살피는 벼슬이었다. 관리들의 잘못을 찾아서 벌 주고 잘한 것은 상을 주었다. 그래서 신분을 감추고 다녀야 했다. 몽룡도 신분을 감추고 초라한 모습으로 꾸몄다. 누가 보아도 집과 돈이 없는 거지처럼 보였다. 몽룡은 남원에 오자 춘향이 더욱 생각났다. 하지만 암행어사의 일도 중요했다. 몽룡은 새로운 부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몽룡은 길을 가다가 농부들에게 물었다. 새로운 부사는 어때요? 농부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일은 하지 않고 놀기만 좋아합니다. 요즘은 춘향을 가두고 괴롭히고 있어요. 시중을 들지 않는다고 몹시 때렸다고 합니다. 몽룡은 깜짝 놀랐지만 아닌 척하며 말했다. 부사가 왜 춘향을 괴롭힙니까? 춘향이 잘못을 했나요? 농부들이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다. 남원에 처음 오셨어요? 춘향의 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사가 춘향을 좋아해서 시중을 들라고 했대요. 하지만 춘향은 전임 부사의 아들 몽룡과 결혼하려고 그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임 부사의 아들은 소식도 없대요. 춘향만 불쌍하지요. 몽룡은 춘향 생각에 미칠 것만 같았다. 몽룡은 농부와 헤어져 춘향의 집으로 갔다. 그 감옥에서 만난 춘향과 몽룡. 밤이 되어서야 몽룡은 춘향의 집 앞에 도착했다. 춘향의 집은 전과 다르게 매우 낡아 보였다. 춘향이 잡혀간 후 돌보지 못한 것 같았다. 열린 대문 사이로 월매가 보였다. 월매는 많이 늙은 것 같았다. 월매는 정화수를 앞에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 하늘의 햇님, 달님, 별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제 딸 춘향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춘향을 살릴 사람은 서울감 몽룡뿐입니다. 빨리 몽룡이 과거에 합격해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것을 본 몽룡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과거에 합격한 것이 월매 덕분인 것 같았다. 몽룡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며 말했다. 아무도 없습니까? 서울에서 몽룡이 왔습니다. 그 소리에 월매가 뛰어와 몽룡을 붙잡고 말했다. 정말 몽룡 도련님이 맞습니까? 드디어 춘향의 소식을 들었군요. 내 딸을 살려주기 위해서 왔지요? 월매는 몽룡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촛불을 켜자 방 안이 환해졌다. 월매는 몽룡의 얼굴과 입은 옷을 살폈다. 몽룡의 모습은 마치 거지처럼 보였다. 월매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몽룡은 월매를 속이는 것이 미안했다.
하지만 암행어사가 된 것을 올매에게 미리 말할 수는 없었다. 몽룡은 부끄러운 듯이 웃으며 말했다. 서울에 가서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가족들은 집이 없어서 모두 흩어졌어요. 나는 갈 곳이 없어 춘향을 찾아왔지요. 월매는 크게 실망해 눈물을 흘렸다. 춘향이 살려면 몽룡이 벼슬을 얻어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었다. 춘향을 살릴 방법이 없어진 것 같았다. 월매는 몽룡이 미워서 당장 쫓아내고 싶었다. 하지만 한밤중에 나가라고 할 수는 없었다. 월매는 향단에게 몽룡의 밥상을 차리게 했다. 몽룡은 향단이 차려온 밥을 맛있게 먹었다. 밥을 먹고 난 몽룡은 춘향에게 가자고 했다. 월매는 한숨을 쉬며 일어섰다. 감옥에 가니까 춘향이 쓰러져 누워 있었다. 몽룡은 눈물이 흐르고 목이 메었다. 오자가 있네요. 눈물이 흐르고 목이 메었다. 몽룡은 춘향을 불렀다. 몽룡이 부르는 소리에 춘향이 눈을 떴다. 춘향은 몽룡을 보자 꿈을 꾼 것 같았다. 월매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기다리던 몽룡 도련님이 왔다.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구나. 춘향은 월매의 말에 몽룡을 자세히 보았다. 정말로 몽룡의 모습은 거지처럼 보였다. 춘향은 몽룡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왜 이렇게 변했어요? 몽룡은 눈물을 닦으며 춘향에게 말했다. 지금 내 걱정을 할 때야?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몽룡은 춘향에게 반드시 구해주겠다고 했다. 춘향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를 구해주실 수 없을 거예요. 변학도가 내일 잔치에서 저를 죽인다고 했어요. 도련님을 만났으니까 저는 죽어도 좋아요. 도련님이 저를 만나러 다시 오시니까 정말 기뻐요. 몽룡은 춘향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의 뜻이야. 너는 절대로 죽지 않아. 몽룡은 춘향과 헤어지며 꼭 다시 만나자고 했다. 10. 춘향을 구한 몽룡. 다음 날 몽룡은 잔치가 열리는 곳으로 갔다. 잔치가 열리는 곳에는 손님이 가득했다. 여러 가지 귀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악기 소리와 기생들의 웃음소리도 들렸다. 몽룡은 포졸 한 명에게 말했다. 술과 안주를 가져오너라. 포졸은 몽룡을 거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강제로 끌어내려고 했다. 하지만 몽룡은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포졸에게 소리쳤다. 시끄러운 소리에 변학도가 몽룡을 쳐다보았다. 변학도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거지도 잔치에 왔구나. 저 거지에게도 음식을 주어라. 몽룡은 분노를 감추고 음식을 먹었다. 잠시 후 변학도가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제 재미있는 구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지 않는 남자를 기다리다가 죽는 여자가 있어요. 바로 춘향입니다. 여봐라. 춘향을 여기로 데리고 와라. 포졸들은 감옥으로 춘향을 데리러 갔다. 그때 몽룡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음식을 먹었으니 값을 내야겠습니다. 제가 이 시를 썼습니다. 이 시가 음식값입니다. 몽룡은 자기가 쓴 시를 큰 소리로 읽었다. 금그릇에 담긴 술은 백성들의 피다. 옥쟁반에 놓인 안주는 백성들의 몸이다. 촌농이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도 떨어진다. 노랫소리가 있는 곳에는 원망소리도 있다. 몽룡은 말을 마치고 밖으로 나갔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변학도는 술에 너무 취했다. 그리고 변학도는 춘향 생각뿐이었다. 포졸들이 춘향을 데려왔다. 변학도는 춘향에게 물었다. 이제 생각이 바뀌었느냐? 내 시중을 들겠느냐? 아닙니다. 제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대로 시중을 둘 수 없습니다. 춘향은 변학도를 똑바로 보고 대답했다. 변학도는 화를 내며 포졸들에게 말했다. 춘향이 죽을 때까지 때려라! 춘향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눈을 감았다. 바로 그때 갑자기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암행어사! 암행어사가 오셨다! 큰 소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몽룡과 함께 온 부하들이었다. 변학도는 술에 취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다. 변학도 옆에 있던 사람들은 도망가기 바빴다. 변학도는 놀라서 무서워서 사람들 속에 숨어 달아나려고 했다. 몽룡의 부하들은 변학도를 잡아 밧줄로 묶었다. 변학도는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앉았다. 잠시 후
암행어사인 몽룡이 부사가 앉는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변학도를 꾸짖으며 말했다. 임금님께 너의 잘못을 모두 알리겠다. 너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몽룡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라고 했다. 모두가 억울하게 벌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마지막으로 몽룡은 묶여있는 춘향에게 말했다. 춘향아, 얼굴을 들고 나를 봐라. 춘향은 암행어사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그 얼굴은 그리운 몽룡의 얼굴이었다. 춘향은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다. 몽룡은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춘향에게 갔다. 몽룡은 춘향에게 말했다. 내가 반드시 구해두겠다고 했잖아.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했잖아. 다시는 너와 헤어지지 않을 거야. 춘향은 눈물을 흘리며 몽룡을 바라보았다. 몽룡은 춘향을 꼭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몽룡은 춘향 모녀와 향단을 데리고 서울로 갔다. 몽룡은 임금에게 남원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보고했다. 그리고 춘향의 뛰어난 용기도 함께 보고했다. 임금은 크게 칭찬하며 춘향이 몽룡과 결혼하도록 허락했다. 춘향과 몽룡은 결혼을 하고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았다. 끝입니다. 네. 어때요? 재미있었나요?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사실은 춘향전의 이렇게 조선시대 때 쓴 원본이 아니라 다른 더 쉽게 쓰여진 한국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 소설은 사실은 더 재밌거든요. 저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춘향전을 읽고 정말 너무나 재미있어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재밌었던 그런 시간이 기억이 나네요. 춘향전은 굉장히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이렇게 그림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병풍 아시죠? 그 결혼식을 올리거나 아니면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뒤쪽에다가 딱 이렇게 치는 병풍이 있는데 그 10폭짜리 병풍에다가 춘향전의 모습을 스토리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그런 병풍이 경희대학교 박물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몇 커트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여기 광활루에 남원의 광활루가 있고요. 그 옆에 말 옆에 아주 잘생긴 이몽룡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네가 보이고요. 여기에 춘향과 그다음에 그 춘향의 시종인 그 향단이가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남자가 보이죠? 이 남자는 누굴까요? 바로 방자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그 심부름을 해주던 방자가 이 몽룡이 그네를 탄 춘향이를 보고 반해가지고 가서 이제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그 말을 전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사실 병풍에는 더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여긴 생략을 하고요. 이 지금 그림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는 논이에요. 그림이 좀 선명하지 않아가지고 잘 볼지는 못하겠지만 논에서 모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에다가 모를 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 판소리에서는 여기에서 상사소리 농부가라고 해서 농부들이 모를 심으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몽룡이에요.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서 돌아오는 중에 농부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때 묻잖아요. 새로운 부사는 어쩌냐, 어떤 사람이냐, 춘향이는 왜 감옥에 갇혀 있냐 하면서 그 사정을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왜 그것을 인제사라 알게 됐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조선시대 때는 지금처럼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사실 소식이 서로 주고받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 농부들의 이야기를 듣고 춘향의 소식을 알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잔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변학도의 이제 생일 잔치에 아주 잔치를 이제 벌이고 있고
곧 있으면 이제 춘향이가 이제 불러서 이제 매를 맞겠죠. 그런데 그때 아주 남원 시장이 주변에 있는 곡성 군수도 부르고 뭐 구례에 있는 사람, 광양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태인의 정읍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군수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도령이 그 자기도 음식을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나서 시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먹는 술은 사실은 백성들의 피다. 뭐 안주는 백성들의 뭐 눈물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어, 암행어사가 이제 암행어사 나왔다 이렇게 실제에서 암행어사 출두요 이 장면이 되게 재밌는 장면이거든요. 그 곳곳에 숨어있던 이 이몽룡의 부하들이 갑자기 우르르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 변학도를 체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몽룡이 서 있고 이제 붙잡힌 변학도가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누구예요? 춘향입니다. 그리고 이몽룡, 춘향아, 나를 보아라. 내 얼굴을 보아라. 춘향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 감옥으로 자신을 찾아온 이몽룡은 거지였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몽룡이 이렇게 암행어사가 되어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부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행복한 장면이고요. 마지막은 이제 이몽룡이 임금의 허락을 받아서 결혼을 하는 혼례를 치르는 이몽룡과 춘향이가 혼례를 치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실제로 조선시대 때는 양반과 기생이 혼인을 할 수는 없었는데 소설 속에서는 이게 가능하고요. 어쨌든 그걸 임금의 허락을 받았다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림으로 표현된 춘향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춘향전 인기의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작품을 읽어봤으니까 춘향전 인기의 비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의 비결 그 첫 번째는 러브스토리 앤 리얼리티입니다. 이 이미지를 몇 개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첫 번째는 양산백과 추경대라는 그런 드라마에 있었던 이미지인데요.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전설을 모티브로 한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월극으로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던 그런 작품이죠. 그리고 러브스토리 이것은 1970년대 아서 힐러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작품인데 굉장히 또 당시에 반향을 일으켰던 작품입니다. 여기 양상백과 추경대는 어떻게 보면 천방지축인 여자 추경대와 그리고 정말 너무 추경대를 사랑했던 남자 양산백이 이제 두 사람의 이제 사랑 그런 신분도 다르고 또 신분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결혼을 하지를 못했는데 그로 인해서 추경대가 뭐 죽음을 입게 되죠. 그런데 이 죽음을 맞게 되는데 죽음을 맞은 후에도 두 사람의 사랑은 끊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어느 날 추경대 무덤 옆을 지나던 아니 양산백 죄송해요. 양산백 무덤 옆을 지나던 추경대가 그곳에 멈추게 되자 무덤이 열리게 되고 그 속에 추경대가 뛰어들게 되고 나비로 환생한다는 그런 설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을 맺지 못한 완성시키지 못한 그 남녀가 죽음이라는 그런 장벽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사랑을 이뤄내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러브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1970년에 만들어진 그런 영화인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춘향전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부유한 명문가의 자제인 올리버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하고 가난하다고 할 수 있는 제가점 집딸
제니,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당시에 그런 보수적인 이 올리버의 집안과 그리고 굉장히 자유롭고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이 제니의 집안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게 되고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지만 결국 이 제니가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정말 비극적인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러브 스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미오와 줄리엣. 이것은 섹스피어의 작품인데 섹스피어에는 1564년에 태어나서 1616년에 죽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춘향전이 되게 인기 있었던 그 시기하고 비슷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 섹스피어가 쓴 그 희곡 작품이 어떻게 보면 시대를 떠나서 이 원소스 멀티우스도 로미오와 줄리엣도 그리고 양상백과 추경대도 대표적인 원소스 멀티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또 연극으로도 만들어지고 또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신분은 다르지 않지만 집안이 서로 원수지간이잖아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집안에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려고 했지만 또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여자 주인공의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세 이미지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이 세 작품의 공통점은 무슨 뜻이에요? 사랑 이야기죠. 그래서 춘향전의 인기의 비결 첫 번째는 바로 러브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탈시대적, 탈공간적 보편성을 띠는 주제인 사랑과 이별을 다루고 있다. 탈시대라는 것은 시간을 뭐 조선시대여도 아니면은 뭐 그 이전이어도 고려시대여도 아니면은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주 옛날이어도 지금이어도 시대를 떠나서 이 사랑과 이별은 언제나 모든 인류가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마찬가지로 탈공간적, 그곳이 영국이든 그곳이 프랑스든 그곳이 중국이든 일본이든 상관없이 한국이든 보편성을 띠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한국 사람이지만 예를 들면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중국의 양산백과 추경대를 읽으면서 가슴을 저리게 되고 섹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면서 가슴을 저리게 되는 것과 같은 것처럼 춘향전에도 두 사람의 그런 사랑이 있고 또 그렇게 깊이 있게 사랑하다가 헤어질 때의 그 아픔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흥미롭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기를 깨고 장벽을 뛰어넘는 사랑 이야기라는 거죠. 방금 전에 보여줬던 이미지 죽음도 갈라놓는 양상백과 추경대의 사랑 그리고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는 제니와 올리버의 사랑 그리고 원수 집안이라는 그런 장벽을 뛰어넘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처럼 어떻게 보면 천민과 그 다음에 양반이라는 신분적인 그런 차이를 뛰어넘는 춘향과 이 이두룡의 그 이야기는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하죠. 우리는 금지된 것을 사실은 깼을 때 더욱더 큰 흥분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또한 사랑과 이별을 다루고 또한 금기를 깨고 장벽을 뛰어넘는 사랑 이야기라는 점에서 춘향전이 인기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춘향전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리얼리티를 구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랑 이야기인데 당대의 현실과 떨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대의 현실에서 출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춘향전의 시간적인 배경은 조선 숙종입니다. 그리고 또 공간적인 배경은 전라북도 남원이거든요. 조선시대 때 남원이라는 것이 존재를 했고 물론 지금도 전라북도 남원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춘향전의 무대가 되는 곳도 가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조선 숙종
전라북도 남원을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으로 삼았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당대의 많은 작품들은 사실은 이렇게 조선이라는 실제적인 나라를 배경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에게 하나의 어떤 이상적인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중국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아니면은 천계라든가 이런 것을 무대로 삼는 것이지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삼진 않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것들은 꼭 소설뿐만이 아니라 당대의 회화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조선 때까지 대부분의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의 배경은 그러니까 한국이 조선이죠. 한국이 아니었거든요. 중국의 아주 유명한 장소, 중국의 아주 유명한 산, 유명한 바위, 유명한 호수, 그곳을 배경으로 많이들 삼았습니다. 그런데 진경산수화라고 해서 조선시대 이제 초기, 중기 그때 이르러서 실제 조선의 모습을 뭐 금강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실제 그림으로 담아내는 진경산수화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문 소설이라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소설을 김시습의 금오신화라고 하는데 그 김시습의 이제 금오신화가 어떻게 보면 리얼리티가 아니거든요. 그 소설은 판타지 소설이에요. 귀신이 나오고 막 용궁이 나오고 막 아니면은 뭐죠? 염라대왕이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승이 나오고 근데 그렇지만 실제 거기에 공간은 뭐 남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서울이라든가 이게 구체적인 그 지명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당대의 새로운 게 풍조였고 그런 춘향전 또한 당대의 현실적인 시간적인 배경, 공간적인 배경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리얼리티 소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인물도 뭐 당시에는 선녀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굉장히 이렇게 그런 특별한 그런 인물들이 아니라 현실적인 인물인 거죠. 기생딸, 그다음에 남원 부사의 아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제적인 현실적인 그런 인물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두 사람이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신분 제도가 존재했고 그 신분 제도로 인해서 결혼이 안 되는 그런 현실들이 존재를 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부패한 관리들이 많았었거든요. 백성들을 괴롭히고 재산을 축적하고 자신의 그런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죄 없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갈취하고 그 다음에 여성을 빼앗고 이런 부패한 관리들이 많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현실의 이야기들을 춘향전이라는 이야기 속에 담아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리얼리티한 그런 현실에 기반을 둔 그런 작품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흥미를 갖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러브 스토리이면서 리얼리티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이미지는 현재의 남원 광활루 모습입니다. 아름답죠?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남원에서는 춘향제를 하고 있거든요. 제90회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100년 가까이 축제인데 이 축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춘향이라는 인물이 이 남원에는 조선시대로부터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인물이었고 그러니까 그 인물이 실존 인물이었는지 아니면 허구적인 인물이었는지는 연구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다툼이 있거든요. 논쟁이 있지만 어찌됐든 그 지역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춘향을 모티브로 한 그런 축제, 춘향제가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미스 춘향 선발대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의 미인을 뽑는 게 미스 코리아라는 그런 게 있다면 사실은 그보다 더 이전부터 서양에서
대표하는 서양에서 들어오는 그런 미인이 아니라 어떤 전통적인 그런 미인에 집중했던 그런 것이 춘향 선발대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춘향 선발대회도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고, 우리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 춘향 선발대회 출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알는지 모르겠는데, 김희선 이라든가 뭐 이다혜 뭐 이런 인물들이 이 미스 춘향 출신의 연예인들입니다. 인기의 비결 두 번째는 섹슈얼리티라고 잡아봤는데요. 사실 이 춘향전은요 굉장히 야한 소설이에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그 작품은 야한 부분이 없었죠. 일부러 좀 유학생들, 외국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좀 편하게 중요한 부분만을 이렇게 빼놓고 이렇게 뽑아놓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뺐는데, 이 춘향과 몽룡이 둘이 연애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연애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두 사람의 사랑 행위들이 어떻게 보면은 생생하고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물론 그렇지만 굉장히 문학적이기도 해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근데 실제 저는 아까 대학교 다닐 때 이 작품을 처음 읽었다고 했었는데 고전으로 읽었었거든요. 근데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이 춘향전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그 작품처럼 어떻게 보면 줄거리만 이렇게 뽑아온 그런 소설을, 그런 작품을, 동화를 어려서부터 저도 읽었죠. 전래동화라는 이름으로. 근데 제가 대학교 이제 국어국문학과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동아리가 있었어요. 과 동아리가. 제가 고전문학연구회라는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그 고전문학연구회에서는 이런 게 고전문학 작품들을 읽는 그런 모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춘향전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강독을 하는데, 제가 얼굴이 읽다가 얼마나 빨개졌는지 몰라요. 너무 야해가지고. 근데 또 야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꼭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국어에 더 능통하게 되면 원본 춘향전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당시에 춘향의 배경이 되는 조선시대는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팽배했던, 유교적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굉장히 예의를 강조하고 어때요? 그런 체면을 강조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그런 것으로는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건제, 유교적, 당시는 신분사회였고, 그 다음에 왕과 신하가 존재하는 그런 계급이 존재하는 그런 봉건제적 사회 구조였잖아요. 그런 데서는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정을 억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민중들은 이런 춘향전과 같은 작품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욕망, 뭐 사랑, 이런 관능,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드러냄으로써 자유의지를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춘향전의 관능적 요소는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작품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한 극적 장치로 기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이건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출처를 달지 않았지만 지금 이것들은 다 임권택 감독의 그 춘향전에서 캡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몽룡과 춘향이가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런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랑가 대목이죠. 그것을 하고 있는 그런 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인기의 비결 세 번째, 긴장과 이완의 교차. 이거 앞쪽에서 얘기했었죠. 긴장이라는 것은 텐션, 그리고 이완이라는 것은 릴렉션. 그것이 교차, 크로스 된다는 것이죠. 바뀐다는 것, 체인지 되면서 또 크로스 되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계속 긴장만 하고 있으면 어때요?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긴장 상태가 계속되면 사실은 괴롭잖아요. 근데 또 계속 이완만 하고 있어요. 릴렉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지루하잖아요. 근데 이 춘향전은 긴장된 순간과 이완된 순간, 텐션의 순간과 릴렉션의 그 순간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지루할 만하면 긴장이, 그 다음에 너무 긴장이 심하다 싶으면 풀어주고, 이런 다른 말로는 한국말로 하면 맺힘과 풀림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맺힘이라는 것은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이잖아요. 풀림이라는 것은 풀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맺힘과 풀림이 반복되면서 사람을 어떻게 보면 밀당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연애할 때 뭐 해야 돼요? 밀당해야 되잖아요. 너무 상대방한테 모든 것을 다 해줘 버리면 안 되잖아요. 상대방이 딱 이렇게 긴장하게끔 해야 되고, 근데 매번 긴장만 하게 하면 안 돼요. 어느 순간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줘야 되는 게 바로 밀당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춘향전은 너무 잘해요. 이 긴장과 이완 이것들을 너무 잘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걸 한번 살펴보면 이 춘향전에는 등장인물들 뭐 아까 우리 누구누구 나왔어요? 기억나시나요? 춘향이, 몽룡이, 그다음에 춘향 성춘향이에요. 춘향이의 성은 성씨입니다. 성춘향, 그다음에 이몽룡, 그리고 춘향이의 그 춘향이를 돌봐주는 몸종 하인 누구예요? 향단이, 그 다음에 이몽룡을 늘 케어해주는 방자, 함께 다니는 있다면, 그다음에 춘향의 엄마 어머니 월매가 있고, 그다음에 춘향이를 괴롭히는 변학도가 있고, 그리고 춘향 변학도의 그 변학도의 그 뭐라 그랬죠? 부하들 변학도가 데리고 있는 시장이니까 시장 밑에 여러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생들 또 많이 나오잖아요. 기생들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 이몽룡이 만났던 그런 농민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등장인물들이 되게 때로는 익살스럽다. 익살스럽다는 건 뭐냐면은 너무너무 웃긴 거예요. 웃기는데 그냥 이렇게 막 화평하게 그렇게 웃는 게 아니라 좀 개구쟁이처럼 막 웃긴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익살스럽다고 하는데 그런 익살스러운 대사, 익살스러운 행동 이런 걸 하면 어때요? 웃음을 유발하게 되죠. 웃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누군가가 막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막 행동을 하거나 우스꽝스러운 말을 하면 웃게 되겠죠. 그런 것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또 격식을 차리는 말, 굉장히 예의 바르고 점잖하고 막 무게 있고 이런 말도 나오고 행동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되게 또 슬프고 막 가슴을 쥐어짜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을 웃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청중의 눈물샘을 자극해가지고 눈물이 쏟아지게 막 하기도 하고 가슴이 찢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교차하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김장과 이완의 교차입니다. 그리고 한시의 유명한 구절, 한시 중국 한시 있잖아요. 유명한 구절. 그다음에 고사성어. 여러분들 고사성어 아는 거 있어요? 뭐 세옹지마, 뭐 또 뭐가 있어요? 건곤일척 막 이런 거 어려운 것들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빈번하게 등장을 해요. 그런가 하면 되게 과장하고 막 부풀려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언어 유희 언어를 가지고 놀리는 거죠. 서방인지 남방인지 모르겠다 막 이런 것들 욕설 욕하는 거 알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막 사투리 사실은 배경이 전라북도 남원이잖아요. 어떤 사투리가 나오겠어요?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춘향전은 숭고한 것, 되게 고귀한 것이 나왔다가 비속한 것, 그러니까 조금 너무 이렇게 가벼운 것 이런 것들이 뒤집고요. 그 다음에 슬픈 상황을 웃음으로 뒤집고 반대로 웃는 상황을 눈물 짓는 상황으로 바꾸고 굉장히 좀 가볍고 막 천박한 것이 갑자기 굉장히 막 고귀하고 막 무게 있고 이런 것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다음에 글의 사설이라고 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자주 나온다. 음.
네, 제가 영화를 유튜브에서 삽입을 해놨는데 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닫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면, 그냥 아까는 이렇게 소설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이몽룡이 동영상이 안 되네요. 세상에. 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슬라이드 쇼에서는 이게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냥 들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게 인터넷으로 꼭 한번 찾아보세요. 춘향이 매를 맞는 십장가 대목. 그리고 인기의 비결 네 번째, 주제의 다층성입니다. 여기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이 대목이 바로 춘향이가 매를 맞는 대목입니다. 예,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여기 이렇게 묶여가지고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막 하는 건데 이 상황을 노래로 들려주지 못해서 좀 아쉽네요. 인기의 비결 네 번째, 주제의 다층성인데 이거는 뭐냐면 주제가 뭐 대체로는 뭐 예를 들면 주제가 이제 하나잖아요. 주제가 하나인데 이 춘향전의 주제는 단일하지가 않고 이렇게 중요한 의미들이 작품 속에 각 이본 속에 다층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다층이라는 것은 이제 뭐 여러 층이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가 아니라 1층만 있는 게 아니라 2층, 3층, 4층 이런 것이 있다는 건데,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가 있어요. 아까 이면을 그려내다. 그러니까 속을 잘 드러내는 것이 이면이라고 했는데, 표면적 주제라는 건 뭐냐면 조선시대 통치 이념을 강조하는 거예요. 조선시대의 통치 이념은 뭐였냐면 충효열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통치 이데올로기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사람에게 상도 주고 그 다음에 그 직업도 좋은 직업을 주고 재산도 주고 막 이래요. 엄청 우대를 해줍니다. 충이라는 건 뭐예요? 임금님께 나라에 충성하는 거잖아요. 효라는 건 뭐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너무 쉽잖아요. 근데 열이라는 게 좀 특이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열려라는 말이 있어요. 열이라는 것은 한 부인이 결혼을 하고 나서, 이거는 사실 남자에게 해당한다기보다는 여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남이라는 말은 별로 존재하지 않지만 열려라는 말이 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되게 집중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여성에게 불리한 그런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해서 그 한 사람만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그 한 사람만을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이렇게 사랑하고 그 가문에서 지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처녀가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어떤 남자랑.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기간에 남편이 뜻밖의 이렇게 뭐 사고나 아니면은 뜻밖의 병으로 이제 죽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여자는 시집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 남자 집안의 가문을 이렇게 지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제 절대로 남편이 죽어도 개가하지 않고 그 자녀들을 잘 키우면서 그 집안을 어떻게 보면은 번창하게 하고 그 집안의 자존심을 살리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연료를 표창해요. 연료에 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석을 세워줘요. 이 집안은 연료가 있는 집안이다. 그러면서 여성들에게 연료라는 것을 너무너무 주입시킵니다. 연료처럼 살아야 돼요. 절대 자신의 본성은 어떻게 보면 감추고 개가해서도 안 되고, 그 집안을 위해서, 내 집안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결혼한 남편의 집안인데 그 남편의 집안을 위해서 평생 동안 지조를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열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춘향이도 어때요? 열려잖아요. 결혼도 하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결혼을 약속했을 뿐이지. 근데 이 이몽룡하고의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죽음을 내놓잖아요.
그래서 변학도가 아무리 수청을 들고 시중을 들라고 해도 거부하잖아요. 나는 이몽룡과 혼인을 약속한 사이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를 선택하지는 않겠다 해가지고 아까 십장가를 보면 일자로 아래리다. 그래서 일부 종사 하랬더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남편을 한 부인이 한 사람의 그 남편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력 그래서 조선시대의 통치 이념하고 딱 맞잖아요. 춘향의 그런 연려적인 이미지. 그런데 표면적 주제는 그러해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 작품이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면을 한번 들여다보면 또 다른 거죠. 사실은 그것이 주제인 것 같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주제가 더 어떻게 보면 민중의 속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남녀의 자유롭고도 진실한 사랑을 강조한다. 당시에는요. 저희 엄마 아빠도 저희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도 연애라는 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중매 결혼이라고 해서 집안에서 정해준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처음 결혼식장에서 처음 보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연애가 허용이 되지 않은 그런 사회였어요. 조선시대 때는. 그런데 어때요? 이몽룡하고 춘향이는 16 어린 나이에 어때요? 자유연애를 하잖아요. 자유롭고도 그런 진실한 사랑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러브스토리 아서 힐러의 러브스토리라는 영화에서 그 보수적이고 정말 인류가 되고 최고가 되기만을 바라는 하버드생 올리버의 아버지.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그런 모습이라면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깨치고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그런 집안의 제니와 사랑을 나누는 올리버처럼 이 마찬가지로 몽룡과 춘향이도 자유롭고 진실한 그런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인지 얘기를 하는 거죠. 소설을 통해서. 그리고 봉건사회의 산물, 신분차별. 신분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조선시대 때는 양반계급, 그 다음에 중인계급, 또 평민계급, 천민계급 이렇게 네 개의 제도 이렇게 구별이 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 상민까지는 과거를 볼 수 있었지만 천민들은 과거도 못 보거든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벼슬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신분 차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혼인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게 자기 부모의 신분을 이어받아요. 그래서 춘향이도 엄마가 기생이었기 때문에 춘향이는 기생의 역할을 하지 않고 기생이 될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춘향이는 기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사람이 춘향이가 기생이어서 이렇게 아무에게나 웃음을 주고 또 아무에게나 가서 뭐 그 노래를 부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그런 것은 잘못됐다는 거를 춘향이의 고귀한 그런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잘못됐다는 거. 그리고 이몽룡과 춘향이가 이렇게 결혼하는 것으로 소설을 끝맺음으로써 이게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역신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학도라는 인물로 대표되는 부정한 그런 관리, 그 다음에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항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그냥 두 사람의 사랑만 단순히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사람의 사랑을 가로막는 것이 뭐예요? 하나는 신분제도, 또 하나는 아주 나쁜 관리, 아주 나쁜 권력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냥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춘향이 같은 경우는 대항하고 저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주 포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가 다층적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책에서도 읽었지만
금그릇에 담긴 술은 백성들의 피다. 옥쟁반에 놓인 안주는 백성들의 몸이다. 촛농이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도 떨어진다. 노랫소리가 있는 곳에는 원망소리도 있다. 라는 그런 시를 통해서 사실은 이것은 딱 이제 이몽룡이 변학도의 그 잔치에서 내놓는 시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당시에 그런 백성들의 마음, 민중들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 관리들이 금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마셔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백성들이 흘린 피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막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화려한 옥쟁반에 안주, 뭐 닭고기나 뭐 돼지고기, 막 소고기 이런 거 얹어놓고 먹었겠죠. 근데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몸이라는 거예요. 실제 백성들의 몸이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노동하고 막 힘들게 살아가고 하는 것의 대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촛농이 떨어질 때, 촛농이라는 건 촛불 있잖아요. 촛불을 이렇게 딱 해놨는데 그 초를 이렇게 켜놓으면 어때요? 초가 녹아내리면서 이렇게 흐르잖아요. 촛물이. 그거를 촛농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도 떨어진다. 그 다음에 잔치집에는 뭐가 있어요? 기생들의 노랫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노랫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원망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몽룡의 그 시를 통해서 당시 힘들고 정말 그 탐욕스러운 관리들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춘향전은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주제를 내놓고 어떻게 보면 눈가리개로 내놓은 가면을 쓰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로미오가 줄리엣이 가면 속에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춰두고 있었던 것처럼 춘향전도 겉으로는 연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라고 겉으로는 얘기하는데 실제 속을 보면 자유연애, 그 다음에 신분차별에 맞서고 그 다음에 부정한 권력에 대항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진실된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당대에 굉장한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양반들 중에서도 그 잘못된 부조리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또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요인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번째, 춘향 인물의 입체성입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드라마를 봤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책을 읽었다면 인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인물은 이렇게 자기만의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그런 성격을 띠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캔디처럼 착하고 그 다음에 순수하고 뭐 이런 인물인가 있는가 하면 일라이저처럼 악녀가 있죠. 되게 못되고 남 괴롭히기 좋아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막 이런 인물들이 이렇게 전형적으로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춘향이라는 인물은 참 알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런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저런 것 같고 되게 다채로운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그 춘향이라는 인물의 매력 이것 또한 이 인기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입체성을 얘기할 때 자주 얘기되는 게 바로 기생인가 연려인가 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춘향이가 연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변학도의 수청을 거절하고 일부 종사 한 남편만을 평생 동안 섬긴다라는 그런 일부 종사 중요성을 강조하잖아요. 이몽룡이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물론 속이긴 했지만 암행어사라는 것을 감추고 거지가 돼서 자신을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월매 춘향이 엄마는 엄청 화가 나잖아요. 엄마로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 딸을 이렇게 감옥에다 갇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결국 이몽룡 때문에 죽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얼매는 엄청나게 이몽룡이 원망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몽룡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툴툴거리고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런데 춘향이는 그 순간에도 지고지순한 사랑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몽룡이 그렇게
박절하게 대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함부로 대하지 말고 서운하게 대하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옷을 다 팔아가지고 이몽룡 좋은 옷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렇게 뭐 그 폐물 있잖아요. 뭐 반지나 뭐 이런 것들 다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이몽룡이를 잘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그 장면 보면 되게 눈물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감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것은 연료로서의 그런 성격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혼례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몽룡과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도 나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일반 여성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생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강조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또 재밌는 게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탕가놀이 변학도, 탕가놀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그 탐욕적인 관리,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런 아주 무섭잖아요. 죽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러서잖아요.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죠. 춘향이는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비판을 해요. 그냥 단순히 수청을 들지 않겠습니다. 시중을 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정말 잘못된 사람이고 지금 잘못된 일을 하고 있고 임금을 거스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네가 진짜 해야 되는 역할은 백성들을 돌보고 그래야 되는 역할인데 지금 이렇게 그 여자를 빼앗으려고 하고 이러는 모습은 정말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되게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투사적인 그런 면모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사랑과 연애에 있어서도 수동적인 전제가 아니에요. 주체적 면모를 보이잖아요. 처음에도 이 시작 자체가 그러잖아요. 이몽룡이 춘향이한테 반해가지고 춘향이한테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신분이 다르니까 사실은 양반이 오라고 하면 가야 돼요, 천미는. 그런데 춘향이는 어땠어요? 내가 왜 가야 되냐는 거죠. 네가 정 나 보고 싶으면 네가 우리 집으로 찾아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그렇게 그 대담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사귈 때도 연애를 할 때도 어쩌냐면 치마에다가 약속을 해달라고 해요.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겠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그 이몽룡이 서울로 떠나면서 헤어지게 되는데, 그때도 그냥 고분고분하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막 매달려요. 자기 치맛자락, 물론 이본에 따라서 다르기는 해요. 다르기는 하지만 자기 치맛자락을 막 찢고 울며불면서 막 오리전까지 따라 나가면서 매달리는 그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밀당도 잘하고 때로는 정말 아주 참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막 그런 여성이라면 때로는 굉장히 당돌하고 당차고 막 섹시하고 그런 모습까지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춘향이라는 그런 인물의 입체성, 이런 부분들이 주목되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본이라는 것은 여러 판본이라고 했어요. 이본에 따라서 춘향을 기생으로 설정하기도 하고 평범한 여성으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경판본 있잖아요. 서울에서 발행된 것은 대체로 춘향이를 기생으로 설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완판본, 전주에서 그 발행된 완판본은 기생이 아닌 춘향을 강조해요. 그래서 양반집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그런 모습을 강조하고, 또 이렇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춘향전에 사실은 주인공은 이몽룡과 춘향이잖아요. 그런데 대체로 이제 작품을 시상하면은 남성을 먼저 소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성인 춘향이를 먼저 소개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당대에 이렇게 파격적인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춘향이라는 인물, 춘향은 신분에서는 기생이지만 의식, 그 사람의
그 생각 이런 데서는 기생이 아니어서 그 둘 사이의 갈등에서 작품이 전개되고 또 신분적인 그런 제약을 없애고 인간적인 해방을 이룩하는 데 이르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춘향이 어떤 평면적인 그런 인물이 아니라 이렇게 입체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생이 아니었다면 어떠겠어요? 이 사람 두 사람이 신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소설은 신분의 모순을, 신분 제도의 잘못된 것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춘향이가 기생이었기 때문에, 기생이라는 그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생인 신분도 양반 집, 과거에 장원 급제한 이몽룡과 결혼할 수 있다는 그런 신분 제도를, 모순을 없애버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그리고 또 기생이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쟤는 저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격도 그럴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기생이니까 뭐 나는 아무 남자하고도 만나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기생이지만 그 사람은 고결한 그냥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직업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중요하다는 인간적인 해방이겠죠. 그런 부분들, 그런 것의 중요성.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다 극복된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뭐 따로 신분이 따로 없잖아요. 모두 다 똑같은. 물론 뭐는 있어요. 빈부의 격차는 있어요. 여전히.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 훨씬 더 심화된 다는 생각도 들어요. 양극화된 그런 빈부의 격차는 그랬지만, 그래도 빈부의 격차는 심하다 해도 우리가 신분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직업적인 귀천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춘향전과 같은 작품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그런 작품을 통해서 의식이 더욱더 깨어나고 또 그런 것들을 실현해내고, 그래서 민주화된 그런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 작품이라는 것은 그런 역할도 한다는 거. 춘향이라는 것은 그 인물의 그런 입체적인 인물로서 그것을 실현해냈다는 거, 여러분한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춘향전의 한국문학사적 의의입니다. 춘향전은 한국문학사에서 아주 의의가 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민중들,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백성들은 춘향전을 통해서 발랄하고 역동적인 서미 문화를 바탕으로 현실적 경험들을 생동감 있게 표출하였음. 그래서 이렇게 서미 문화는 굉장히 역동적이죠. 그리고 또 그들이 실제 생활성에서 경험하는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인 경험들을 생동감 있게 그렇게 표출해내는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악과 풍자로, 해악이라는 것은 이렇게 웃음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풍자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어떻게 보면 현실을 빗대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악과 풍자로 조선 후기에 변화된 현실의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삶의 지표를 제시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그러니까 조선 후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한국에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건들을 겪고 나서 신분 제도가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나라를 외침이라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일본과 그다음에 중국의 침입을 받아서 백성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힘든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지배 계급이 양반 계급이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다 일어나고, 그다음에 신분이 이렇게, 그리고 또 관리들이 썩은 관리들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됐고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사회가 바뀔 수 있는, 그다음에 우리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 이제 기억하시죠? 겉으로 드러나는 주제와 그 다음에 속 주제를 다층적으로 제시해서 당대가 요구하는 이데올로기를 따르면서도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난 인간적 해방을 실현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표면적 주제인 연려로서의 그런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면서도 이면적으로는 그 다른 주제죠. 그런 것들을 제시해서 겉과 속이 다르면서도 겉과 속의 그런 갈등을 통해서 더 한 발 앞으로 더 나아가는 그런 멋진 결과들을 이끌어냈다는데, 그러면서 이 한국 문학사의 새로운 어떻게 보면 길을 제시한 그런 문학이라는 점에서 또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면서도 아주 입체적인 그런 인물상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아주 멋진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랬기 때문에 OSMU의 대표적인 그런 문학이 됐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도 뭐 그 소설이 알려지고 그 사람들한테도 인기를 끌을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오늘은 제가 프랑스의 아니 영국의 셰익스피어, 그다음에 미국의 러브 스토리, 그 다음에 중국의 양상백과 추경대 이런 작품들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의 나라에도 이렇게 우리나라의 고전 문학이라고 할 만한 그런, 그리고 또 사랑과 이별, 뭐를 뛰어넘는 금기와 그 다음에 장벽을 뛰어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그 작품의 의의를 발견해 보는 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고 자료인데요. 이 부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